전국 해법을 모색한다. 이 시간에는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좀 전에 야당 얘기하다가 네. 야당 얘기부터 좀 그러시죠. 문재인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이 오늘 회동했는데 뭐 네. 서로 다른 얘기만 했다고 좀 전에 전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대되던 거 아닌가요? 서로 재확인하는 거겠죠. 어. 네. 뭐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가 예. 그 당 대표라든지 당권의 어느 한 부분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이 갈라지더라도 나는 안 내놓는다. 아마 이런 입장일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당권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래야지 차기 후보가 되죠. 대권 후보가 되죠. 당권이 대권으로 가는 네. 디딤돌이다 이런 그렇죠. 인식. 그렇죠. 그 친노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당에서 후보가 두세 사람 나오면은 네. 재삽박을 가해가지고 후보 단일화. 후보 단일화 한다. 그런 전략이. 3년 전에 했듯이. 그렇죠. 또 그 하면 전략. 된다? 그렇죠. 항상 그런 전략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박지원 의원이 크게 보고 대권을 생각해라. 이미 대권 생각. 그렇게 해봤자 네. 안 먹힌다. 맥힐 수가 없죠. 네. 그러면 네.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를 모르진 않을 텐데 그거 알면서 왜 만납니까 그러면? 뻔한 얘기. 언론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서로. 서로. 그러니까 언론에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은 지금 비노로서는 자기 갈 길을 모색하기 시작해야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딱 놓자마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요. 네. 네. 하긴 지난주까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선 때문에 이 당내에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이런 내용이 일시 정지 또는 물밑에서만. 물밑에서만.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전면화되는 거다. 전면에 나오는. 이건 거죠. 다 예정된 수순이다. 예정된 수순.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 교과서 전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던 게 뭐냐면 국회의원 심사는 그 위원회였거든요. 이제 좋은 그 교수가 명예 교수가 위원장으로 이제 행동을 시작했어요. 20% 컷오프 그러면 이제 뭐 박지원 의원도 뭐 거기에 해당되냐 아니냐 그리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거기 뭐 11명인가 위원들이 위촉이 됐죠. 그것도 뭐 교과서 문제 때문에 그냥 어물쩍 넘어갔는데. 그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그런 위원회입니다. 다 제야 말하자면 친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대표의 의중에 따라서 또는 친노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들이니까요. 뭐 그림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호남에서 이제 호남 불가리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뭐 명분이야 이제 새로운 참신한 인물을 집어넣는다 하겠지만 호남세가 강한 지역에는 거의 다 물거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 심사위원회가 문재인 대표의 칼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협진위원회 만들겠어요. 그러면 박지원 의원을 컷오프 시킬까요? 박지원 의원을 거기서 무슨 그 2심까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뭐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컷오프를 안 낸다면은 포용력을 보인다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포용력을 보인다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그냥 거기 예외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예외 규정으로 박지원 의원은 호남에서 고물이니까 살릴 거라고. 그러면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 컷오프 되는 사람들이 승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컷오프 하기 전에 나와야지 컷오프 돼서 나오면은 저게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신은 컷오프 될 것이다 이렇게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고 지금 작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컷오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컷오프 될 사람, 나는 컷오프 될 것이야라고 가정을, 최악을 가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지. 네. 최선을 가정하고 가다가 모가지가 잘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예. 뭐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자기 정치 소신이 있으면 소신껏 하는 거죠. 예. 소신이 없으니까 눈치 보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호남 민심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그 한국갤럽 조사는 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5% 범위 안에, 그러니까 네. 오차 범위 안에 5% 차이를 보인, 네. 지금 화면에 자료에 나옵니다만, 네. 저는 저런 조사 처음 봤거든요. 교수님은 좀. 저도 저런 조사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어떻길래 저런 조사가 나옵니까? 그 호남 민심은 문재인 대표 특히 그 친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세겠죠. 여기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네. 호남에 대해서 또 희망을 보여주질 못하잖아요. 그 이 정치라는 건 사람들한테 희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다소 마음에 안 들어도. 네, 마음에 안 들어도 희망을 보여주는데, 하면은 좀 우리가 낮을 거야.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호남에 그나마 이제 호남 불가리 한다. 그 얘기 뭔가 하면 호남에서 정치적 인물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밖에 안 들리는 거죠. 예. 근데 거기다 지금 뭐 점점 자라날 만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눈에도 저런 사람이면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듣고 이상해서 말은 안 하겠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몇 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아마 거의 다 잘려나갈 거라고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알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노가 자기네 사람 심어놓겠다. 그런 걸로만 보이니까 그러면 우린 뭐냐 호남은 그 정말 숙주 노릇이나 하라는 얘기냐. 호남의 정치적 희망이 뭐냐. 아무튼 희망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번에 안 되면 차차기 또 차차차기라도 호남에서 대통령이라도 나올 수라도 있고 하다못해 후보라도 나올 수라도 있고 그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천정배 의원을 저격하려고 광주로 내려간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호남 사람들은 제가 호남 사람 아니지만 호남 사람 생각에 지금 송영길이는 비록 이번 인천에서 떨어졌지만 지난번 자력으로 인천시장 선거에서 자력으로 해서 인천에서 3선 의원하고 또 인천시장까지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말 수도권에서 자기 경쟁력을 키워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커다란 뭘 하겠다 그러면 호남에 전적으로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만약에 호남으로 가봐요. 여기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호남에서 봤을 때는 저 문재인이가 저 살라고 저 송영길을 광주로 보내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송영길 씨, 그 집안이 아주 그 일대 굉장히 그 뿌리가 깊고 그 형제가 오형제가 전부 다 무슨 고시학교고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집안이니까 광주 가면 당선되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광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문재인이가 지 살라고 송영길이를 갖다가 광주 정치인으로 만들어? 그건 용납 못하죠. 근데 천정배, 송영길 이 대결이라면 누가 이기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뿌리가 천정배 의원도 물론 아주 우수한 인물이지만 그쵸 한번 뛰쳐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제 송영길 의원은 그 수도권에서 성공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송영길 전 시장이 광주로 내려가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다. 호남 사람들한테 좋은 선택이 아니죠. 호남 사람들에게는. 알겠습니다. 이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혁신도 하면서 통합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충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정치력을 발휘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풀어야 될 책임이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1차적으로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혼자서는 잘 못 풀겠다 싶어서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연대라도 해야 된다. 문안박 연대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또는
밖에 나간 이 천정배 의원, 뭐 박주선 의원 이런 사람들까지 다시 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아예 통합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네. 뭐 이런저런 제안들이 나오는데 네. 그 제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아무리 그래도요. 네. 당권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표요. 그렇죠. 그럼 친노 세력. 그렇죠. 친노가 자기네들 그거 안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친노가 누가 받아들이건 간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럼 당의 리더가 누가 되냐 이거예요. 당의 리더가 천정배 씨가 될 거예요. 아니면은 안철수 씨가 될 거예요. 그리고 통합전당대회를 해서 누군가가 대표로 아니 글쎄 근데요. 거기 대표가 누가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럼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에요. 또 문재인 대표가 또 될 거다. 네. 보나마다. 그건 보나마나죠. 그러니까 물러나라는 거죠. 그럼 문한박 연대는 어떻습니까? 이게 안철수, 박원순도 다 대권 주자로서 문재인 대표만큼이나 지지율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선 박원순 시장은 지금 서울시장이니까 서울시장을 내놓기 전에는 정치적으로 활발할 수 있는 그런 이 선거에는 개입을 못하게 돼. 개입을 못하게 돼 있죠. 문한박 연대는 뭐 그냥 말이죠.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동의해줄 리도 없고. 지금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안철수 의원은 당연히 내가 한번 너한테 양보했으니까 너도 이번에 양보해라. 양보하라는 거지. 내가 거기 가서 너하고 손잡고 뭐 경선에서 뭐 되겠다는 거 아니다. 그런 걸 거예요. 이게 저 비노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문한박 연대라고 하는 게. 근데 참 저 박원순 시장은 이 말만 연대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제안을 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야권 상황은 뭐 이렇게 쭉 이제 짚어보셨고. 지금 TK 물갈이론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야권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발언, 이걸 문제 삼아서 선거 개입이다, 탈당해라, 뭐 당적 이탈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발언, 또 TK의 물갈이설. TK의 물갈이설은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19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분이 당시에 박근혜 의원 아니에요.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래서 거기 다 자기 로얄리스트를 심었단 말이에요. 김무성 대표 같은 분은 공천 탈락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반기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특히 대구는 다 이른바 박근혜 퀴즈로 쫙 이렇게 채웠죠. 했는데도 거기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박근혜 로얄리스트다 뭐 친이되다 해서 거기를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총선 끝나고 나면은 환경이 19대보다 좋겠어요?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이제 지는 석양이고. 그러니까 미래 권력들이 이제 그렇죠. 미래 권력이 뭐 김무성 대표 같은 사람이 지금 가장 유력한 미래 권력이긴 하지만요. 그러면은 이 박근혜 키스 아니라 박근혜 로얄리스트도 미래 권력을 쳐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쪽 쳐다보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도 내가 할 일 하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이게 뭐 친박이건 비박이건 탈박이건 무슨 박이 됐건 간에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나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사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보면은 소위 그 친박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뭐 팔아먹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 용박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용박이라고 그래.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는 지금 팔아먹는다고 그러지 않지만 그런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 못해서 법안이 통과될 게 안 되고 이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그래도 또 총대를 메고 나갈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위협과 회유와 위협을 해야죠. 내 이번에 이 법을 통과 안 시키면 나는 대국민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미 그거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성공하기 바라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심판해 주십시오란 말이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괜히 뭐 이 가까운 사람들 자꾸 선거에 내보내려고 하지 말고 내보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냥 믿을 건 국민밖에 없으니까 국민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하면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박근혜 대통령 편으로 들어오고 야당도 엄청난 압박을 받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고 뭐 지금 뭐 이미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 정종섭 장관 또 뭐 하여튼 뭐 총선 출마하겠다고 또 뭐 시사했어요. 또 선언하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안 해야죠. 아, 출마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나이 60이 다 돼가지고 초선 의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장관까지 지내고 말이에요. 학자에다가 할 거 다 했잖아요. 이 정치라는 것은요. 난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한다고요. 네. 그 지금 저스틴 트리도라든지 이번에 저 캐나다 총리. 그 친구도 20대부터 정계. 그리고 지금 되게 청년다운 활동부터 단련되죠. 그리고 그 누구의 지금 하원 의장 된 친구. 그것도 28세인가 29세 하원 의원 됐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육선인가를 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정치에 그냥 단련된 사람이에요. 진짜 정치 전문가예요. 직업 정치인. 그런데요, 나이 60대에서 초선 의원은 자기가 뭐 많이 안다고 생각해도 가서 보면 현실은 다르거든요. 어리벙벙할 수밖에 없죠. 아니 뭐 국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야 뭐. 아니 지난번에 그 저 외교관 출신을 정무수석에 임명한 적이 있잖아요. 국회 질의 2km 다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행태와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요, 그 영어로는 duped. 누구한테 속고 있어요, 지금. 선거꾼들한테. 아하. 네.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봤어요. 그건 순진한 사람이네요. 선거꾼들한테 속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정치를 뭘 알아요. 그것도 그러네. 네. 선거꾼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동안에 또 무슨 뭐 국정원의 사람들도 구경도 시키고 뭐 그러고 당신은 보수적이고 뭐 이 동네는 보수적인 동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나가서 오픈 프라이머라면 당신 후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그러면서 막 여론조사 한 거 막 갖다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난 그런 걸 옛날에 나보고 나한테 와서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몰라요. 나 이런 거 몰라요. 그래 버린 적이 있어서. 내가 그런 거를 사실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안 봐도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보고 그분이 나한테 연락을 한 것도 아닌 거. 그리고 그분은 70 아니에요. 70의 초선의원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고위공직자나 또는 정보기관에 평생 몸을 담아도 그거하고 정치는 또 다른 거죠. 다르죠. 이런가 하면요. 법이라는 것은 최선을 추구하는 거고 정치라는 건 차악이죠. 추구하는 건데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